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는 키움 미국 원유의 에너지 기업 ETF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예요. 보통 유가에 투자한다고 하면 선물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유가 등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에너지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청취자님을 위해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ETF는 원유 선물에 투자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롤오버, 그러니까 만기 현장 비용이 없거든요. 그 대신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실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배당을 직접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ETF가 청취자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정말 필요한 조각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선물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점이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럼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저희가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자산은 정확히 뭔지, 그 실물이라는 것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실물령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 즉 파생 상품이 아니라요. 실제 기업의 주식을 직접 ETF 안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엑스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거죠. 아,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바로 배당금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한테 돈 나눠주잖아요. 선물 기반 상품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의 소유권 일부를 갖게 된다는 거군요.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ETF는 MSCI US IMI 에너지 205 인덱스라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205입니다. 205이요? 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비중이 5% 이상인 종목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잠시만요. 그 규칙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이 두 회사를 합치면 벌써 37%에 육박하거든요. 이 정도면 20550 규칙이 있어도 결국 이 두 거대 기업의 움직임에 ETF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그 규칙이 없었다면 엑슨모빌 혼자서 30%를 훌쩍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규칙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비중이 조절된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두 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ETF의 성과를 이해하려면 포트폴리오의 속살, 즉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그룹별로 나눠서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ETF를 사면 정확히 어떤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건지 그 포트폴리오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포트폴리오를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이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거인들, 즉 통합 에너지 기업이에요. 엑슨모빌이 약 22%, 쉐브론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죠. 이들은 원유를 땅속에서 찾아내는 탐사, 생산부터 그걸 정제해서 주요소에서 파는 판매까지 에너지 산업의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한 회사들입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A부터 Z까지 다 하는 만능 플레이저들이군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으니 유가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고요. 정확해요. 그 안정성의 증거가 바로 이들의 배당 역사예요.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 엑스모빌은 무려 42년, 쉐브론은 37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42년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과거의 영광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이 석유 공룡들의 배당 잔치가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 딜레마예요.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들이 수십 년간 오일 쇼크부터 금융위기까지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주주 환원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들이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들이라고 하셨죠. 첫 번째 그룹인 거인들이 모든 걸 다 하는 만능 플레이어 같은데 굳이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전문가 그룹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좁은 질문이에요.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죠. 예를 들어 순수하게 원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업스트림 기업인 코노코필립스가 있어요. 비중은 약 6%인데 이 회사는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지만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죠. 흥미로운 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2.99로 탑10 기업 중 가장 낮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이 있는 거죠. 아, 반대로 원유를 사들여서 휘발유나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다운스트림 기업도 있겠네요. 맞아요. 필립스 66, 나 발레로 에너지 같은 정유 회사들이죠. 이들은 유가가 오히려 낮아야 원재료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인지 이들 기업의 PER은 각각 34, 33 정도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회사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ETF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통행료 징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네요. 네, 윌리엄스나 킨더모건 같은 파이프라인 운영사들입니다. 이들은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파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깔아놓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나 천연가스가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 즉 사용료를 받거든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니까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죠. 제 월세 계약이랑 비슷하네요. 집주인은 제가 집에서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매달 정해진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유가가 폭락해도 파이프라인 사용료는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거군요. 하하,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나와요. 최근 가장 뜨거운 산업이 AI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게 큰 이슈인데 이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워줄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 가장 핫한 AI 붐의 숨은 수혜주가 이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에너지 ETF를 담는다는 발상이네요. 정말 의외의 연결점인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최근 이 미드스트림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소까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게 바로 이 파이프라인 기업들의 역할이니까요. 유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된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ETF 안에서도 거인들, 전문가들, 통행료 징수원들까지 각기 다른 사업 모델과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업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기업 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료에 나온 WTI 유가 차트를 보면 2024년 4월에 배럴당 85달러를 정점으로 찍은 뒤에 계속 하락해서 2025년 하반기에는 6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돼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시장에 기름이 너무 많이 풀릴 거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하루에 약 230만 배럴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2026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하루 380만 배럴까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왜 이렇게 공급이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두 가지 큰 흐름이 맞물렸어요. 첫째는 오펙 플러스, 즉 사우디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 연합체가 팬데믹 이후 유지해오던 감산 정책을 점차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는 거죠. 동시에 미국에서는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기술 발전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유전을 계속 파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건 거의 치킨 게임처럼 들리는데요.
오펙 플러스와 미국 셰일 업계 간의 힘겨루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유가 하락은 당연히 에너지 기업 실적에 난 악재고 실제로 이 ETF의 1년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별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엑선모빌 같은 대형사들은 과거와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유가가 높아야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셰일오일 생산재인 퍼미안 분지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어요. 자료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심지어 35달러까지 떨어져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저비용 생산 구조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저유가 충격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을 키웠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치적인 변수예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추 허가를 쉽게 내주거나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식으로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낮추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생산을 늘리면 아까 말씀하신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유가를 더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 ETF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률은 높여주지만 유가 자체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인 거죠. 마지막 변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천연가스 수요 구형.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는 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유가 하락의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복잡한 변수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이 ETF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핵심적인 트레이드 오트.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편에는 이 ETF가 제공하는 아주 매력적인 배당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톱10 기업의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3.65%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니까 그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죠.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유가 약세 환경을 감수해야 해요.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위험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즉, 배당은 꼬박꼬박 받더라도 내가 투자한 원금 자체가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ETF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할까요? 단기적인 유가 성승에 베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배당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 동시에 실물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기술주 같은 성장주 비중이 높은 분이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하고 싶을 때 고려해 볼 만한 거죠. 반대로 이런 분들은 피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주가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맞지 않아요. 또 화석연료 기업을 기피하는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투자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이 ETF는 고려 대상이 아닐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평가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뛰어들 시점이라기보다는 중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싸지도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보고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심해져서 WTI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추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군요.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로 보라는 거네요. 오늘 키움형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전망은 공급 과잉 우려로 다소 불투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4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의 강력한 펀더멘탈과
S&P 500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배당이라는 매력이 공존하는 아주 입체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기업들은 저유가 환경 속에서도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때 이 거대한 석유 공룡들은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요? 지금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변신할까요? 아니면 변화의 흐름에 도태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 스스로의 답이 바로 이 ETF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